시작하기 전에 나온 화면으로 딱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해 공식이에요. X값을 찾는데 A, B, C 값만 나면 바로 알아낸다는 뭐 그런 공식인데 아마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왜 우리 기억에 명확하게 남아있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수학과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 무척 지루하거나 아니면 무척 빨리 끝나겠거나 아마 가능한 한 빨리 끝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해 공식은 사실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겁니다. 그 A와 B와 C의 값을 알면 0을 만들어주는 X값 두 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 A, B, C 값만 알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X가 두 개로 나오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공식은 사실 고대 바빌로니아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바빌로니아에서 이런 공식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루트 값이 있는 거 보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도 다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과연 그때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수학을 배우다가 정확한 풀이 과정 없이 바로 답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서사가 필요하죠. 제 서사는 외할아버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가 지금 100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한창이셨을 때는 정말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외할아버지가 되게 공부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남 분이셨는데요. 해남 지역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다고 해요. 어떤 과목을 가르쳐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그 동네에서 누가 가장 똑똑하다고 하면 외할아버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부유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외할머니가 처음에 결혼을 하셨을 때 혼수로 그 지 냉장고를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시애틀에 살고 계시고 제가 할머니 댁에 냉장고를 배달하러 갔을 때 하셨던 얘기인데다가 외할머니가 워낙 거짓말이 능통하신 분이라서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외할아버지는 말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그렇게 연애도 많이 없으셨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다가 많이 실패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를 특히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외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처음 입학을 했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 인수분해도 할 줄 알겠구나. 근데 사실 그 당시 어른들은 항상 저희들 보면 물어보는 게 뻔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너 학교 공부는 잘하냐? 너 반에서 몇 등 하냐? 싸움에서 지리 났니? 이런 것만 물어보셨는데 딱 집어서 너 인수분해도 할 줄 아는 나이가 됐구나라고 물어보셨죠. 저는 그게 꽤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왠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 그걸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고 그걸 묻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여러 권의 책을, 사실 재산은 남겨주지 않으셨는데, 되게 여러 권의 책을 남겨주셔서 그 중에 몇 권은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두고두고 읽고 있으니까요. 제 외할아버지의 그 유산은 어쩌면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 있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곱하면 이런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은 이해가 됩니다. 왜 수학이 옛날에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토지 구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땅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수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요만한 땅이 있는데 A만큼 늘어나고 B만큼 늘어나면 요거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공식이니까 이런 수학은 충분히 발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이런 이상한 공식을 풀었을 이유가 뭔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려면 아마 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땅에 떨어지는 탄도를 계산하거나 하는 용도밖에 없을 텐데, 이걸 정말로 쓰는 사람이 있나? 저도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정말 쓰는 사람은 뭐 티셔츠 디자인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저 요거 살려고요. 이쁘더라고요. 이래서 이 수학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수학을 접하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고등수학, 뭐 중등수학을 포함해서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 아마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도 할 줄 아는 세계. 여긴 왠지 산수가 아니라 수학 정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모두 미분적분을 배우기 위한 걸로 귀결돼 있어요. 그래서 미분적분의 세계를 보면서 왜 배운지 모릅니다. 여튼 가르쳐 주니까 무조건 배워요. 이걸 배우고 나죠.
그러면 대학에 갑니다. 우리 사무실 분들은 모두 엔지니어 쪽 분이시니까 대부분 다 공업 수학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 공업 수학을 가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역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건 다 숙제로만 존재하고요. 풀 일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계산기로 하죠. 그리고 풀 수 있는 것도 적당히 풀 수 있는 정도만 있죠. 그보다 더 많이 대학원을 가시게 되면 대학원들을 위한 어차피 안 풀리는 수학이 등장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수학들이 안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대부분 가만큼 긴 친구들로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상권 때문에 얼굴 좀 가리고요. 이 친구는 소개를 할게요. 이 친구는 대학에서 기계과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이 친구한테 야, 너 정말 수학 많이 쓰니? 대부분 계산기 쓰지 않니? 미분적분 어디다 쓰니?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 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미분적분 공식을 보면 말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어.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년 여름에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안 했어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당연히 연락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뭐 수학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많이 사용해요. 사실 미분적분을 제가 생각해 보기에 회사 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PID 제어 정도에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P 값과 I와 D 값이 미분적분 그다음에 곱하기 값인데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값을 제어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자과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특정한 파장을 그 주파수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책에서 아마 공업수학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걸 컴퓨터로 빨리 계산하니까 여기 보시면 F가 붙어서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뭐 소음을 측정한다거나 요게 주파수가 빠르면 전자 쪽, 적당하면 소음 쪽, 아주 낮아지면 진동이 되죠. 전자에서 기계과로 넘어가는 그런 공식인데,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 계산 안 하죠. 이거 누가 계산을 합니까? 대부분 다 컴퓨터로 계산하지 어떤 공식이 있는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 수학에서 고등 수학을 한 사람, 공업 수학을 한 사람, 어차피 풀리지도 않은 거 끙끙 매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자들,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수는 아름다운가? 베토벤 9번 교향곡. 그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다. 네,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폴 에르데시라는 수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분하고 저하고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는 수학 따위 관계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필요하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거나 심지어는 요즘은 챗GPT가 알려주죠. 뭐 있다면 하면 한 요 정도?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니까 수학을 쓰니까 한 요 정도만 있죠. 이런 세계에 살고 있고 수학자들은 아마 여기 요쯤 어디쯤 살고 있을 것 같고요. 전문용어로 이런 세계를 수포자의 세계라고 하죠. 우리는 어쩌면 수포자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는 수학이 하고 있죠. 이 문제는 저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수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도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서는 틀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칼텍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우리가 만나는 수학을 이렇게 네 개로 정리를 했어요. 단순한 거, 1 더하기 2는 3, 단순하죠. 사인 2x는 2 사인 x, 코사인 x. 이게 단순하지 않은데 단순하다고 합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지만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조금 복잡함으로 가면 여기 약간 공업수학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더 하지만 여기는 되게 심도가 얕다고 합니다. 그럴 만해요. 이거 계산한다고 뭘 아는지도 모르는데요. 심오한 세상이 있다고 나누면 이 복잡함에서 뭐 페르마의 정리나 포인카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럼 수학을 어떻게 배우냐면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함을 거쳐서 그냥 끝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학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단순하지만 심오한 수학을 지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얕지만 단순하지만 심오한 그런 수학이나 공식이 없을까?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았는데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법한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온도 변화 법칙이에요. 미국 팀하고 컨퍼런스 콜 할 때, 와, 오늘 너무 더웠어. 오늘 화씨 100도야.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럼 화씨 100도가 몇 도지? 우리는 몇 도지? 이런 거 계산하기 되게 헷갈리시잖아요. 계산기 쓰기도 하고, 뭐 단위 변환 도구를 쓰기도 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거예요.
화씨에서 30 빼고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팀이 야, 오늘 날씨 너무 더웠어. 100도였어. 그러면 일단 30을 빼세요. 그럼 70이죠? 70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섭씨 온도로는 35도가 돼요. 반대로 섭씨 온도로 화씨 온도로 바꾸는 것도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온도에서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더하기 30을 하세요. 만약 지금 10도면 거기다가 곱하기 2 하니까 20도가 되죠. 20도 더하기 30 하면 50도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 온도가 10도면 미국 온도는 같은 온도죠. 화씨로는 50도가 됩니다. 이거 의외로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셈법은 화씨 마이너스 32를 빼고요. 그 다음에 그걸 1.8로 나누면 정확한 값을 뺄 수 있는데 0점 단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게 유용하게 써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공식인데요. 예측 음주량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정식을 보면 숙취 없는 음주량,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숙취를 느끼지 않는 음주량을 환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15 곱하기 닭이 몸무게를 곱한 다음에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부터 다음날 깨어날 때까지 아침 시간을 곱하고 그것을 마신 술의 알코올 도수 곱하기 0.8 한 값이 내가 마셔도 되는 음주량입니다. 제 몸무게랑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와인 2잔 정도가 제 숙취 없는 음주량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정식을 보면 되게 의문이 먼저 생겨요. 이렇게 15나 0.8 이런 숫자가 들어간 공식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만든 겁니다. 수학자들은 이런 숫자들을 안 만들죠. 이게 왜 나오냐면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실험에 의한 에서 나온 것임에 분명해요. 여기를 보면 0.8은 아마 보정을 한 것 같고요. 15는 아마 실험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D값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P값을 낮은 걸 사용하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수가 낮은 술을 먹으면 다음날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도수가 낮은 거 먹으려면 왜 먹는지 다시 질문이 들어올 테니 뺍시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실 수 있는 술의 양이 많아지니까 아마 이건 간 해독이랑 상관없는 저 변수 같습니다. 일찍부터 마시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몸무게를 찌우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찌우라는 그런 이치를 깨달았죠. 마치 제 친구가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달은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물론 여기도 의문은 있어요. 보면 마실 수 있는 음주량은 밀리리터 단위고요. 여기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시간이고 여기 P는 도수면 퍼센트일 텐데 도대체 이 단위들이 어떻게 나눠졌길래 밀리리터가 되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테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교훈도 얻을 수 있죠. 거기서 최근에 발견한 재미있는 공식인데요. 가장 행복한 날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야외 활동을 한 다음에 활동 값에 자연과의 연관성 곱하기 이웃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다시 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한 것을 야외 온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휴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주면 그 값이 6월 20일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논란의 여지가 좀 많죠. 일단 야외 활동,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이게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의심도 생기고 친구와 자연과의 연관성을 곱한 거. 그렇다는 얘기는 친구랑 밖에 나가서 놀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노래방이나 PC방은 안 되네. 만약에 PC방에서만 노는 게 좋다. 그럼 이거는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고 유쾌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정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이걸 온도로 나눴습니다. 이걸 앞에 거 다 나눈 것도 아니고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온도로 나눴다는 얘기는 어린 시절에 알래스카에서 살았던 친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상한 방법이 도출될 것 같은데 휴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거는 일간 동의를 합니다. 이거는 클리프 하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들었다고 한 공식이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영국이겠죠. 이런 이상한 거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에 있거든요. 뭐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잠깐 뭐 이런 공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걸 조사하다가 정말로 인상적으로 받아서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사실 베이지 정리예요. 이 베이지 정리는 사실 1700년대 베이지 목사님이 만든 정리인데요. 목사님이 뭐하러 이런 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사전 확률을 감안을 해서 사후 확률을 구하라는 이론입니다. 확률 통계학자들은 실제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그 확률을 지지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빈도수만 계산하는 확률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이 베이지 정리는 확률 계산계에서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데요.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침대에서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여자 속옷이 발견됐어요. 이거 빼박이죠. 심각하면 이거를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되나, 이걸 족을 칠까 싶은 그런 사건이 딱 발생하면 단순히 달려가서 이놈을 죽일 게 아니라 사전 확률을 먼저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확률의 초기 추정치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 지역에 그 정도 소득 수준을 가지고 그 정도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4%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런 확률에서 속옷이 등장할 확률, 어쩌다가 뭐 바람에 날아서 속옷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물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중에 뭐 나는 강아지도 안 키우는데 대충 50%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속옷이 나올 확률은 대단히 드물 것 같지만 한 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당신이 속옷을 발견했다는 조건 아래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는 요 계산이 됩니다. 이게 베이지 목사님이 만드신 정리고요. 요 계산을 해보면 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29%를 그런 가지고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죠. 내가 이 남편을 이렇게 딱 처리하는데 100만 원의 돈이 든다면 이 돈을 29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쓰는 건 약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가라고 접근을 하시거나 뭐 여러 대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아마 이 베이지 정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퍼센티지 이거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요거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퍼센티지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숫자보다는 이 뒤에 이 몇 퍼센트, 몇 승이 되는지를 더 주의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전체 인구가 지금 칵 하고 죽어버릴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서 보면 심혈관 사망률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그리고 계절성 독감은 마이너스 8승이에요. 그러니까 심혈관으로 사망할 확률이 감기로 사망할 확률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의미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미국의 살인 위험도 실제로는 계절성 독감보다 10배나 더 안전합니다. 그에 비하면 차라리 넘어져서 죽는 사망률이 더 높죠.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교통사고 사망률은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카이다이빙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스카이다이빙의 사망률은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거의 100배나 더 위험한 겁니다. 요즘 많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승, 거의 죽을 확률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테러에 대한 사망을 가장 큰 위험으로 느끼게 되죠.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 리스크 톨러런스라는 개념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자발적인 행위냐 비자발적인 행위냐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운전은 내가 하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을 하는 것보다 더 덜 위험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다이빙도 내가 직접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자발적으로 바람을 폈느냐, 비자발적으로 바람을 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와이프한테 맞아 죽을 확률을 계산하는 게 거의 10배 이상, 심지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 노출 퍼센티지를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한 건지 그냥 어쩌다 하게 된 건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시대가 변하면서도 이런 것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사막 평균기 이전에는 말의 와트 수는 한 750와트 정도 됐다고 해요. 요즘 자동차는 100에서 300kW죠. 말 400마리 정도 분량입니다. 그리고 제트 여객기는 지금 거의 말 13만 마리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률도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이나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감안을 해서 이런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그리고 심오한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좀 심오한 세계로 갔다가 이 중에서 뜻이 맞는 분들은 이렇게 푸엔카레나 리만 가솔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수학이나 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같이 나누면 무척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서사를 외할아버지로 시작했으니까 제 서사를 해야겠죠. 저도 아마 늙으면 제 그 다음 세대에게 너도 인수분해 할 줄 알겠구나라고 물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보시면 꽤 재밌는 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